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뉴욕 증시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소폭 반등했죠. 또 이날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 예상 밖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휴렛패커드 HP의 대규모 적자 소식은 시장에 다소 충격을 주는 재료였습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의 발언 또한 시장에는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보고 잠시 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11월 21일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뉴욕부터 보시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 랠리를 멈췄습니다. 재정절벽과 중동 사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주택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 대한 실망과 또 HP의 적자 전환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집행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고 이집트와 미국의 중재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체결할 것이란 관측도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개장 전 나온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PC 업체인 HP가 지난해 인수한 오토노미의 회계 부정 등으로 88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를 떠안게 되며 적자 전환한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에 가할 충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추가 부양 힌트를 주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도 지수 혼조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06% 밀렸고 S&P 500 지수는 0.07%, 나스닥은 0.02% 상승하며 혼조세였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전날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프랑스 국채 신용부도 수합이 1개월 고점으로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특별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집행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 데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 긴장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시장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장 전 나온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4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호재였습니다. 영국은 0.18% 올랐고 프랑스는 0.65%, 독일은 0.69%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재정절벽 문제 해결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뉴욕시 경제인 클럽에서 강연해서 의회 정치인들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장기 재정적자 감축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 재정정책을 명확히 한다면 내년도 미국 경제는 아주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16조 4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할 정부 채무한도 증액은 적절한 시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작년보다 더 큰 경제적 재정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현재 연준이 실시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의 전체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부양에 대해서는 명확한 힌트를 주지 않은 건데요. 매달 400억 달러어치의 MBS를 매입하고 있는 연준이 연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다면 내년 초 양적 완화를 확대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4년여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3.6% 증가한 89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에 86만 3천 건은 물론이고 84만 건이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 무려 4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전체 주택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 가구 주택 착공이 0.2% 감소하며 59만 4천 건을 기록한 반면 다세대 주택 착공은 무려 11.9%나 급증한 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격인 건축 허가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달 건축 허가 건수 역시 86만 6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9월 수치인 89만 건에는 못 미쳤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다소 줄긴 했지만 최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PC 제조업체인 HP에 악재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태블릿 PC 공세에 밀려서 PC 사업이 부진한 데다가
이번에는 작년에 인수한 업체의 회계 부정이 발견돼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HP는 지난 4분기에 68억 5천만 달러, 주당 3달러 49센트에 이르는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흑자에서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선 수치인데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지난해 인수했던 솔루션 업체인 오토노미의 영업권과 또 무형 자산 관련 감손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해서 이익을 모두 잠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29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1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PC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와 프린터 판매 감소로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HP는 올 연단 주당 순이익을 3.40달러에서 3.60달러로 전망해서 존정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년 회계연도 1분기 전망은 주당 37센트에서 34센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에 이어 미국의 주택 경기가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10월 신규 주택 착공이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 좀 완연하게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태풍 샌디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가 그 관심의 초점인데요. 태풍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왔기 때문에 11월 수치를 좀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 그제 10월 기존주택 판매와 11월 주택시장 지수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된 10월의 신규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도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수치는 신규 주택 착공이 3.6%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 건축 허가 건수는 마이너스 2.7%로 이제 조금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는 이제 9월 달에 11.6%나 급증한 그런 내용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는 예상치는 마이너스 2.9%를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는 현재 밑도는 수치로 현재까지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풍 샌디의 영향에 따라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주택 건설업체들은 복구 수요 이런 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 주가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신규 주택이나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이런 그 태풍 샌디 영향에 따른 신규 수요가 조금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용 지표의 부정적 영향보다는 주택 시장에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11월 달의 수치에서 목도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 벤 버냉키 의장이 뉴욕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가졌는데 이 재정절벽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주가가 나중에 좀 힘을 못 쓴 게 이런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점, 이런 점을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재차 경고한 그런 흐름이 시장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도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뉴욕 현재 경제인 클럽에서 현재 버냉키 의장은 양당이 현재 재정절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달라라고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합의가 미달되거나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에 큰 훼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좀 보냈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내년 초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국채 매입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현재 투자를 유보하는 그 조치들이 이런 재정 절벽의 리스크 부담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고, 지난 여름 회기 때 양당이 끝까지 대치하면서 이런 그 주요 안건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번 연말까지 이 재정 절벽 문제를 꼭 마무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은 이런 재정이나 예산권은 의회가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적다라는 측면을 다시 강조를 해서 이 재정 절벽 문제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시장에 들이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재까지는 시장이 이런 재정 절벽의 볼모로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미국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못한다면 미국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는 곳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해 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시간 조금 지나서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AA1으로 강등을 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버냉키 의장도 현재 그 뉴욕 경제인 클럽의 연설을 통해서도 이달 올해 말까지 양당이 재정 절벽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낼 경우에는 무디스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라는 현재 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S&P가 지난해 8월 5일 날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는데요. 무디스나 피치도 현재 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있을지 연말까지 양당의 내용을 현재 주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집트 중재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집트도 이르면 오늘 내 합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부담 좀 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유가도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떨어지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서 공식 입장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포격은 중단된 상태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아랍연맹,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이런 내용들이 현재 중재에 나서면서 이른바 추가적인 현재 공격 가능성은 다소 잠정적으로 휴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집트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잠정 휴전에 이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현재 듣고 있는데요. 유엔의 반기문 총장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의 종식을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더 들이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을 인해서 하마스가 11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850명 이상이 현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 어린아이가 35명이나 현재 속해 있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 압력에 이스라엘이 잠정적으로 조속히 이런 부분에 공격을 좀 중단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유가의 움직임은 정상적인 수치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휴렛패커드 소식입니다. 요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PC 사업이 부진에 빠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회계 부정까지 발견됐다고 하죠. 그 손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해 인수했던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그동안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다가
최근에 외부 감사를 통해서 실사 작업을 다시 들여다보자 영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노미사가 분식 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휴렛패커드는 이번 8월과 10월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대규모 부실을 계상을 했는데요. 약 88억 달러를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의 순손실이 68억 5천만 달러에 현재 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휴렛패커드는 이 영국의 소프트웨어인 오토노미사를 115억 달러의 현찰을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측면에서 휴렛패커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토노미사의 전 마이클 린치 CEO는 현재 영국 검찰의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수 과정에서 이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한 현재의 감사 기능 이런 부분도 도마에 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휴렛패커드는 주가가 11.95% 하락한 11달러 71센트에 마감하면서 휴렛패커드 쇼크가 미 시장에 오늘 조금은 부정적인 여파로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양 시장 모두 이틀 연속 오르면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많진 않았지만 모처럼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장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속폭이나마 순매수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주택지표 개선과 재정절벽 해결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서 12.08포인트 상승한 1890.18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정 상황을 다룬 협상에서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미국 기존 주택 판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면서 지난달 대비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우리장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개인들의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물량이 나온 것이지만 아직까지 재정 절벽 관련 이슈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2%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쌍끌이 매수 수준이었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 두 매수 주체가 합쳐서 1,300억이 넘는 그런 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 외국인들의 IT주들 순매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 860억 순매수했고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NHN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삼성전자 454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NHN, LG전자, SK텔레콤, 금호석유 순서대로 순매수했는데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또한 NHN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바일 게임, 라인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 LG전자를 250억가량 순매도했고요. 신한지주, GS, LG, SK텔레콤 순으로 순매도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휠라코리아, KTNG 순으로 순매도하는 흐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운수장비 업종이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순매도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성장에 대한 의구심, 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약간 기관에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도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해주면서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 확인해 주시죠. 예, 코스닥 지수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예, 코스닥 역시 미국 재정절벽 완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요. 뭐 500선에 바짝 다가선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보합권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재차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496.66포인트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봤지만 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죠. 이렇게 대형 IT주가 강세를 띠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장 네. 전기전자 업종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네. 또 IT주들이 어느 정도 다른 업종들보다 실적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또 그 밖에 백화점, 의류 관련 업종이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통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도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어제장 반등이 나오면서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주식 위주로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전기가스업, 보험업종 등이 하락하는 흐름이었고요. 특징적으로 운수장비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판매 성장성 둔화,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차 업계와의 경쟁 격화 우려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운수 장비를 좀 대거 매수하기도 했는데 또 어제는 또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관 쪽에서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수 하락 시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운수장비 업종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네. 어제같이 상승할 때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이고요. 상승할 때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지수는 강세를 이어갔는데 업종별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장 코스닥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 6%대 큰 폭으로 상승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모바일 부품주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출하량 증가 그리고 사양 고급화 등으로 부품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카카오 게임 서비스하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NHN도 최근에 라인이라는 그런 것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게임 4개가 신규 출시되면서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NHN 상승을 등에 업고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제장 컨텐츠 관련주들 약세가 눈에 띄는 흐름인데요. SM이 예상 실적을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하고 하한가를 연속해서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약화되면서 약세 이어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어서 어제 이슈를 본다면 이 중국 관련주는 또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상해 관련 지수도 2,000포인트 좀 초반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반면 삼성전자의 상승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장 중국 관련주들과 삼성전자 그런 그 하락과 상승이 좀 대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어제장 한국콜마, 코스맥스, 제니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또 메일유업과 같은 그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상승장에서 하락폭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또 연말이 갈수록 중국 소비보다는 미국 소비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IT주로 약간 수급이 좀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중추절 관련해서
이런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내년 초에 중국 춘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연말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다소 그냥 혼조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줄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말인데요.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미국장 주택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또 미국 소비 관련 IT 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소비 시즌 관련된 IT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최근 잇따른 신규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태블릿 PC 출시 등으로 인해서 미국 소비, IT 쪽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절벽 이슈가 심각하게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IT주들, 대형 IT주들의 매수 관점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모바일 관련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소식은 조금 전에 점검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좀 다소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최근에 강했던 가장 섹터 중에 하나죠. 네.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미 고평가가 되었느냐 이러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엔터주에서 SM이 좀 그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을 좀 맞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 또 카카오톡 해외 진출 이슈로 해서 강한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보자면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지속이 될 거다. 이 부분은 사실 계속 좀 의구심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종목별로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모바일 이러한 게임에 대한 모멘텀, 모바일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게임 업종 전체가 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보다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엔터주 중에서 강했던 그 SM이라는 종목이 좀 이미 좀 꺾였다고 봅니다. 그런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더 관심이 더 가는 상태고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분명히 좀 차별화가 되는 흐름도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모바일 게임의 좀 더 성장 그리고 주가에 좀 강한 모습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이제 모바일 메신저라고 봐야 되겠죠.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즉 라인이라든가 이런 카카오톡을 통한 이런 플랫폼을 통한 이런 게임 서비스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성장에 불을 좀 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톡이 게임 센터를 시작하면서 주로 앱스토어에서 게임 순위의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대부분 이 카카오톡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팡 시리즈의 그런 또 열풍이 있었는데 애니팡이라든가 캔디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이전에 좀 확인을 좀 해봤었고요. 그렇다면 20일 전일에 이제 NHN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됐죠. 이러면서 전일 좀 강했던 종목을 보면 컴퓨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죠. 바로 이제 그쪽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강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게임하기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슈가 좀 더해지면서 위메이드라든가 조이맥스라든가 이런 아주 강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도 갔었죠. 전일 같은 경우 카카오톡의 지금 현재 1위 게임이 애니팡이라든가 드라곤 플라이트라든가 이런 게임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YD 온라인. 이러한 기업들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라인에서 이제 해외 4개의 모바일 게임을 지금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태국 이런 데 지금 앱스토어 순위 안에 5위권 안에 진입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컴투스 게임빌 이러한 주가들의 좀 강세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앞으로 그럼 더 또 우리가 실적이 좀 추가적으로 더 성장이 가능한 이런 기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석가리 중에서도 바로 그 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면 동사 같은 경우 바로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확실한 부분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가 넘는 증가를 좀 보여줬죠. 영업이익이 한 50억이 넘는 그러한 실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전체적인 영업이익으로 따지자면
전년 대비해서 한 500% 이상, 한 540% 이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실적의 성장분. 물론 내년에 이 정도의 성장률은 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도 리플 레전드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 골프스타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지금 신작의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이상의 그런 게임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 좀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톡 라인을 통해서 게임이 탑재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가속화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약간 게임의 장르 부분에서 SNG라든가 스포츠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400명 이상의 그런 자체 개발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75% 이상이 자체 개발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자체 개발에서 성공은 바로 이익의 레버리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를 통해서 게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성장의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시면 아주 차트는 이쁘게 정배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동안 좀 약간의 이런 횡보 구간, 이 구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이 상단 부위를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현재 지금 기관의 수급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에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전일 종가 부분을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72,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컴투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대응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님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제 국내 증시 꿋꿋하게 상승세로 지켰는데 189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한번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다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0.06% 약 봉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나스닥 지수가 0.02%, S&P 500 지수가 0.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재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상승세를 지켰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9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상승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듣고 싶고요. 오늘 시황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단기와 중기시황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선물 매매 동향하고 이제 미 다우존스의 단기 방향성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시황은요. 1890선 이상은 좀 왜곡된 지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볼 때 현재 정상적인 지수는 아무리 높아도 1875선 전후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다분히 선물 옵션에 의해서 올라간 지수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잘해야 1875선 전후인데 약간 좀 거품이 껴있다. 그러니까 약 한 15포인트 정도는 약간 더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셔도요.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10월 말이었죠. 21선, 61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21선이 이제 120선을 이탈하려고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게 라인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현재 거의 부딪힌 상태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생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불안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기는 뭐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고요. 자, 선물 매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월물의 그 외국인 누적 매매 동향인데요. 최고가 이제 9월 28일에 이제 플러스 4,400, 최저가 11월 16일에 마이너스 23,600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7,000까지 갔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제 15,000이 주였을 때, 15,000 계약이었을 때, 10,000 쪽으로 먼저 가느냐, 20,000 쪽으로 먼저 가느냐, 그래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0 계약일 때 누적 순매도가 10,000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이제 20,000 계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5,000 계약 이제 가감이 되면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20,000 계약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딱 또 17,500 계약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현재 15,000과 이제 20,0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15,000 계약 정도로 만약에 이제 누적 순매도가 축소가 되면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것이고요. 반대로 20,000 계약 정도로 이제 다시 확대가 되면은 아마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올라가는 게 거의 파생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초순이었죠. 10월 초순에 이제 완전히 딱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기관은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이제 순매도인데 약간 이제 확대가 됐다, 축소가 됐다 이런 어떤 흐름은 있지만 추세적인 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계속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한 2,500계약만 만약에 매도가 줄어들면 누적 순매도 15,000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2,500계약만 늘어나면 20,000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선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미국 다우존스 단기 방향성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 없이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12,900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13,000까지는 아마 또 올라갈 겁니다. 최소한 13,000까지는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12,700 이탈되면 12,600까지는 아마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제 12,788이니까 뭐 대충 잡으면 거의 12,800선 가까운데요. 어쨌든 위아래로 10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느냐? 241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41선은 대세선이거든요. 잠깐 다우존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이미 이제 21선이 61선 깼고요. 그 다음에 또 120선까지 깼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241선마저 깹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쨌든 121선을 한번 회복해주면 하락이 조금 멈춰지는 거고요. 계속 하락을 해서 21선이 241선까지 깨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기술적으로는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비중도 궁금하고요. 코덱스 인버스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주식 비중은 1875선 미만에서는 0에서 25%가 좋겠고요. 1850선이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코덱스 인버스하고 선물 매도 두 가지를 집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량주하고 개별주에 대한 전략은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지나가겠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직도 없다면 7,900원과 7,70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매수하고 싶다 그럼 7,800원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걸 7,400원 정도에 매수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8,000원을 넘어갔다가 현재 7,905원까지 이제 밀린 상태인데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서울경제TV를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걸 7,400원에 잡았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완전히 바닥에서 매수했으니까.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평균 7,800원, 불알 매수로는 7,900원대가 7,7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토요일이죠. 강연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강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중기 저점 지수 말씀드리겠고요. 2012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천도 드리겠는데요. 선착순 200명까지밖에는 이게 인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일찍 좀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간 공동 연구 끝에 한중일 FTA 협상이 본격 시작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14조 달러 규모의 동북아 통합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그 한중일 세 나라는 그 민간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 연구를 10년 동안 한 끝에 20일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협상을 개시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맞물려서 동아시아의 그 경제 협력 논의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협력 관계에서 정치 동맹으로 발전한 유럽연합에서 보듯이 한중일 FTA는 침략과 피지배 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동북아 협력 시대를 열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각국의 구조조정 부담, 영토 분쟁, 중화경제권 확산 우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정치, 경제 갈등 요인으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국은 1차 협상을 내년 3, 4월께 한국에서 열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3국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과정에서 우리의 민간 분야를 보호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중일 FTA가 타결된다면 동북아 시장이 나프타 EU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지역 통합 시장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 3국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인구는 15억 2,200만 명, 그리고 국내 총생산 DDP는 14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역내 내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그 18조 달러의 그 북미 자유무역 시장과 그다음에 17조 6천억 달러의 EU 시장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인구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22%, GDP로는 20%를 점하는 거대한 시장인데요. 한중일 FTA로 광대한 역내 시장이 생김으로써 역외 시장의 의존도가 높고 외생 변수에 취약한 동북아 구역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DDP가 1.45%, 후생 수준은 160억 4,700만 달러 증가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산업은 혹독한 구조조정이 우려됩니다. 세 나라 모두 제조업 분야가 강해서 경쟁력에 따라서 산업별 특화가 심화하거나 분업 구조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수산 분야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중국과는 별도로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농업 보호 성향이 강해서 개방 범위가 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5년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나라 국간이 두둑해지고 대기업 부분 경쟁력은 강화됐지만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요. 잠재 성장률도 반토막이나 앞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네, 그 1997년 말에 2억 4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그 외환 보유액이 지금 현재는 세계 7위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실상 국간이 바닥이 난 수준에서 지난달 말 3,235억 달러로 16배가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분의 1 수준이고 국가 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부실 부문이 정리된 대기업들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7년 이후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진위계수가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승했고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인구 비중도 8.7%에서 15%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2000년 500만 명을 넘어선 지 12년 만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그 오늘 오전이면 이제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을 텐데요. 네. 그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 쇼핑을 아주 안방시장처럼 편하게 하게 됐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인데요. 중국인들이 도심 백화점뿐만 아니라 교외형 아울렛 쇼핑도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준입니다. 면세점 씀씀이는 국내 소비자의 3배 수준으로 높아서 올해는 처음으로 중국인이 일본인 면세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 롯데 면세점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외국인 쇼핑백이 617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명 가운데 60% 이상이 국내에서 쇼핑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인이 268만 2,000명이고 중국인이 162만 4,000명, 태국과 대만 등 기타 국가가 186만 4천 명이었습니다. 방문객 수는 일본이 가장 많지만 물건 구매액은 중국이 2배 이상 컸습니다. 중국인의 1인당 구매 금액은 약 90만 원으로 일본인 50만 원보다 4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외국인 매출 1위에 사상 최초로 중국인이 등극할 전망입니다. 네.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모바일 포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플러스 친구, 게임하기 등에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이 카카오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카카오가 지난 20일 날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이름은 카카오 페이지인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카툰, 동영상, 음악 등이 주요 거래 품목이 될 전망입니다. 이서구 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 페이지를 이용하면 누구나 웹 에디터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웹 장터의 경우에는 등록 후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한 것과 달리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들과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저절로 입소문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